네,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가 4천선이 깨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불안합니다. 이번 주에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질지 또 환율은 더 오를지 시장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지난주에 코스피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네. 지난주 상황을 쭉 보면은 역시 수급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돈, 7조 2,637억 원어치를 지난주 5거래일 동안 매도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주간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 네.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2021년 8월에 우리가 사실은 7조 한 454억 원 정도가 이제 매도가 됐었는데 예. 그 이후로 4년 만에 지금 이제 이렇게 가장 최고로 매도가 된 금액이거든요. 예. 네, 굉장히 이례적인 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원인은 한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 나스닥 조정하고 AI에 좀 관련한 우려, 요게 이제 좀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스닥이 3% 넘게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AI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만 사실 한 주 만에 8천억 달러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AI 관련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주식도 같이 좀 정리가 된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사실은 이게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이제 미국이 재정 지출을 하려면 이제 채권을 좀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대표적으로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이 있으면은 장기 채권 비중을 크게 갖고 갑니다. 보통 단기 채권은 30% 이하 정도로 갖고 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장기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은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게 모기지 금리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 재무장관이 장기 금리 상승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단기채 발행 비중을 굉장히 크게 늘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통 정상적으로는 30에서 한 35% 정도인데 지금 범위로 55%를 넘겨서 지금 발행한 이례적인 상황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채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면서 굉장히 고금리를 주는 채권이다 보시면 됩니다. 한 5% 정도의 무위험 고수익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단기채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던 헤지 펀드나 뭐 이런 데서는 사실 단기 자금 압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현금화해야 되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한국 주식을 팔아서 그래서 7.2조 정도가 매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도 싸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을 달러로 바꿔서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1,460원까지 올라간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단기채를 사러 가는 좀 대규모 자금 이동이 지금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베센트 장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좀 지속될 수 있는 구조적인 원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세 번째가 뭐 다 아시다시피 미국 셧다운이 지금 좀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거. 요게 이제 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단기 실현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이탈이냐라고 이제 좀 물어본다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베센트 재무부의 정책 변화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단기 차익 실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좀 장기적인 유동성 변화 때문에 발생한 이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환율 이야기 하셔서요. 환율이 네네. 지금 굉장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네. 1,460원대를 돌파하고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1,500원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4월 중순 이후 7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거든요. 정확하게 보면 1,461.5원까지 올랐어요. 이제 환율 급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주식 매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7.2조 원 규모의 주식을 팔고 나서 그 돈을 본국으로 가져가려면 결국은 달러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7조 원 규모의 한전 수요가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니까 달러가 굉장히 급등한 건데요. 이게 잘 보면 1,500원 넘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까 이유 원인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미국 셧다운이 얼마만큼
오래 유지될 거냐 하는 이슈하고요. 두 번째가 베센트의 재무부의 단기채 편중 비중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좀 줄일 것인가 하는 이슈가 가장 커요.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기본 시나리오로 1,450원에서 1,470원 정도의 박스권 유지를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셧다운이 보통 11월 중순쯤 해제가 되고 베센트 재무부가 단기채 비중을 55%에서 45% 수준으로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은 외국인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1,500원 돌파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2008년에 금융위기 때가 1,57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와 한국은행이 그 1,480원에서 1,500원 사이에서는 아마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원달러 환율 이쪽도 불안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당장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게 다른 측면의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권대영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이 B2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 신용거래 융자 잔고를 보니까요. 네. 25조 원, 거의 26조 원에 육박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은 반대 매매라든지 이분들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볼 네. 가능성도 생겼잖아요. 네, 네.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용융자가 이제 증가한 게 사실 이게 주식시장에서만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대출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지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뭐 조금 금리가 높은 거로 대출이 좀 이동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용으로 융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심리가 나만 좀 늦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심리가 네네네. 그 10월 말부터 시작되면서 사실 좀 개인 투자자들, 왜 아까 외국인들은 주식을 7.2조 원 매도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다 받았죠. 순매수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한 그런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투자자의 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 매수자들은 이제 AI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글로벌 투자자들, 외국인들은 이게 단기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 유동성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유가 뭐 다른 데 있다라고, 그러니까 융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뭐 주가가 조정이 클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어제 당정협의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배당 소득의 최고 세율을 35%, 정부에서 제시한 거를 25%로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고 이게 주식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그 전에 그 우리가 배당 그 소득세율을 올리겠다라고 한 거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연말이 되면은 배당을 이제 주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가 배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는 게 사실 자본시장 정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배당 소득세율을 좀 떨어뜨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투자를 뭐 회수하는 것보다는 좀 배당을 좀 받는 쪽으로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좀 패닉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염려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출렁이는 코스피 이야기 해봤고요. 네. 다음은 나스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AI 기술주 때문에 나스닥이 3%나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거품 붕괴 신호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거품의 붕괴라기보다는 네. 저는 좀 거품이 꺼지는 과정?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거다라고 좀 보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약간 건전한 조정에 가깝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 AI 시장이 좀 묻지마 투자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AI라는 단어만 붙으면은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랑 전혀 상관이 없이 주가가 막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하락은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기대감이 높은 그거에 대한 거,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이 된 거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좀 대규모 감원 소식이 좀 더해지면서 AI가 과연 돈이
되는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구심이 시장에서 지금 좀 덮치고 있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좀 보일 여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엔비디아의 젠승황 그 CEO가 11월 8일에 TSMC의 웨이퍼를 추가 주문을 했고, 그러니까 수요가 강하다라고 밝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빅테크 기업들의 2025년 AI 투자 계획도 뭐 굉장히 좀 크게 지금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닷컴 버블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데 그때랑은 상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수익 모델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지금 AI 기업들은 실제 매출하고 이익하고 연결되는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그때랑 굉장히 다르고요. 왜냐하면 챗GPT 월간 사용자가 2억 명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기업 구독 모델도 그 수익 이 계속 나고 있는 그러한 예.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단기적으로 과열된 이제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조정을 받는 건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2000년 닷컴의 버블처럼 좀 산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과도한 열기가 좀 식고 진짜 실적을 내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이 좀 갈라지는 성장통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우리가 건강한 조정의 시작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네. 버블, 이거랑은 분명히 다른 모습들이 네. 감지가 되는 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투자자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예. 특히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묻지마 투자는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네. 빅투 이런 거는 썩 좋지 않습니다. 네. 주의하시고요. 네. 자, 다음 이야기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기업들의 이맘때쯤 연말 인사에도 관심들이 네. 많이 쏠리곤 하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인사를 전격 단행을 했는데 네.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를 했고요. 네. 세대 교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번 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예.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세대 교체가 굉장히 가속화됐다라는 점이죠. 과거에 60대 중심이었던 이제 이런 그 인사에서 40대가 핵심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 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I나 2차 전지 같은 신기술은 전문가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둘째는 뭐 환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매도가 굉장히 7조 원 이상을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시 사령탑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 경영 체제로 가겠다는 게 좀 보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AI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삼성이 AI 삼성을 좀 선언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모든 걸 좀 AI 중심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현대차, LG, 뭐 다른 기업들, 다른 그룹들도 지금 올 연말 변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대기업들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전략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속도. 이게 굉장히 예, 예. 스피디하게 가는 거랑 네. 그다음에 이제 선택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는 보통은 그 지난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승진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보다는 당장 내년과 내후년에 미래 위기를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위기 대응형 CEO를 하루라도 빨리 전진 배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먼저 예측을 하고 대응하는 좀 속도전에 돌입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둘째는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격적인 선제 대응인데요.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잘 안 되는 비주력 사업. 그러니까 사업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좀 확실하게 미래의 먹거리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공통 키워드도 명확해요. 그래서 SK, 삼성, LG 모두 다 인공지능, 바이오, 클린테크, 뭐 배터리, 우리 ABC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지금.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지금 발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조직의 무게 중심도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하자면 과거에 그 연말 인사가 좀 지난 한 해의 성과를 좀 보상하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다가올 위기에 좀 대비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재계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을 일종의 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율, 관세, 뭐 AI 경쟁, 배터리 이슈, 뭐 이런 배터리 시장 재편하고 하는 이러한 변수가 동시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젊고 가장 전문적인 팀으로 구축을 해서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경영 환경이 내부, 외부 다 워낙 네.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